정말 저 제목이요. 가슴 아픕니다. 진짜로.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 여성.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피해자 휴대폰 왜 버리셨나요? 동기가 뭔가요? 유족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반성한다는 생각 안 하세요? 영장 심사 때 무슨 말씀 주로 하셨을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시나요? 유족분들에게 할 말 없으신가요? 반성은 하고 계시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인정 안 해줘요? 김유진 아나운서, 저 진짜 이런 말하면 짐승이 화난다 그랬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저 인면수심의 범죄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 저희가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 누굽니까? 왜냐하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김병찬이고요. 나이는 86년생으로 만 35세라고 합니다. 경찰에게 자신의 접근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모습인데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됐고 또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또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 씨는 현재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발적인 범죄라고요? 우발적 살인이라고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 최근 1년 사이에 5번이나 신고됐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하.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실제로 참변이 벌어진 19일과 가까운 시기에 4건의 신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아하. 경찰이 신고를 받고 나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임시 숙소 제공하고 귀가시 동행을 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던 것이고 아하. 이 가해자가 처음에 자기소개를 했을 때부터 신상의 모든 걸 속였다는 거예요. 뭐 직업, 학력 다 거짓말이었고 이별을 통보하니까 그때부터 수시로 목숨을 빼앗겠다고 하면서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협박했다고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신고를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범행이 있기 전에도 수시로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고 하니 이 여성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 유족들의 얘기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제 언니가 수차례 신고도 하고 다 했는데 증거를 같이 있을 때 남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증거가 없으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언니가 이제 카톡으로 보낸 게 있는데 그러면 답답함도 토로했고 그리고 언니한테 이게 어떤 경찰은 이제 이게 협박이 맞냐 진짜 협박 당한 게 맞냐고도 물어봤다고 저희 언니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도 경찰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저희에게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피해자는 불안에 떨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경찰이 100번 양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치지만 협박당한 게 맞아요? 재차 묻고 또 묻고 이러면 어떻게 이 피해 여성이 경찰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을 피해서 주거지까지 부산에 서울로 옮겼습니다. 세상에. 그런데도 이 피해자 주소를 찾아와서 카드키를 훔쳐서 집에 들어와 있는 적도 있었고요. 어머 세상에. 거기다가 심지어
뭐 차량에서 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이제 보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부산에 서울까지 왔는데 찾았는데 얼마나 놀라고 어머. 당황스럽겠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사실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니까 뭐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접근하지 마라. 경고만 주고 돌려보내면 어머, 세상에. 저 사람이 그 김병찬이라는 사람이 뭐 무서워하겠습니까? 또 나타나는 거죠. 네. 그 범행 당일날도 돌아가 보면 정말 아쉬웠던 게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반경 한 500m 정도 차이가 나는 저동에 있었는데 명동 쪽으로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야 스마트워치의 반경 범위 때문이라고 하지만 또 처음 신고받고 원래 이런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자 같은 경우 코드 제로를 발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공조가 돼서 양쪽 경찰서에서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요? 처음엔 또 코드 원 발령하고 갔다가 두 번째 신고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코드 제로로 변경을 해서 어쨌건 늦게 도달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하는 상황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저 보세요. 그 상황 보면 참 아쉽습니다. 저 범행이 일어났던 그 시간에 지난 19일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워치가 호출된 게 11시 29분이에요. 그런데 3분 뒤에 경찰이 엉뚱한 곳에 가요. 이 사이에 범행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유족의 얘기 들으셨죠? 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이 피해 여성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면 가족분들과 SNS를 나눕니다. 그런데 보세요. 경찰이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희생된 피해자가 가장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던 부분이에요. 피해자 동생에 따르면 언니가 이제 평소 경찰이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면서 힘겨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 녹취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서 임시보호소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지금 가해자가 회사 앞에 찾아왔다. 이렇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지금 같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은 같이 있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뭐 지금 같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일일이 다 출동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피해자는 지금 여러 번 신고를 해서 임시보호소에까지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찾아온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유족 측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유족 측도 아니 위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그 정신에 어떻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얘기는 또 좀 달라요. 네. 경찰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2 신고 내용을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한 적이 없고 내용도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피해 여성과 유족 측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이런 얘기는 없다고 지금 경찰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없는데 만들어냈을까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기가 찹니다. 앞서 자막도 나갔지만 그러면 그 피해 여성이 그 몹쓸 남성과 같이 있을 때 자, 내가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경찰이 그 신고 당시에 112 신고된 그 녹음 파일을 전체 확인해 봤는데 정확하게 이 워딩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족 측과 그 피해자가 느꼈던 건 거의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는 계속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피해자가 지금 같이 있느냐? 아, 지금은 지금 바깥으로 이동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 경찰도 이제 출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경찰은 그날 밤에도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같이 와서 집까지 동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피해자가 느끼는 거 물론 경찰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피해자가 느꼈던 경찰에 대한 감정은 그랬다라는 걸 충분히 느낄 아니, 수 있는 거죠. 전혜연 평론가님, 이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를 담당해왔던 경찰은 그러면 무슨 뭐 경찰 초년병이에요? 아니면 뭐 베테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베테랑이라고 불릴만 하다고 현장에서는 평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이 피해자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베스트 피해자 담당 경찰관, 즉 이 분야에서 최고로 뽑혀서요.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뽑혔던 3명 중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경찰서가 서울 중부경찰서인데요. 이 경찰서장이 경찰청에서 여성 대상 범죄 수사 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이제 경찰 담당할 때도 보면 이런 분야의 담당 과장을 할 정도이면 정말 전문가이거든요. 매뉴얼도 잘 알고 법도 잘 알고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숙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백 변호사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어떤 법적인 체계를 더 보완해야 되는 점은 없는지, 그리고 인력 배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보기에는 최우수이지만 정말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따져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유진 아나운서, 피의자 김병찬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유족 측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정황들을 보면 김 씨 본인의 주장과 달리 좀 계획적으로 범죄를 좀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행 하루 전날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모자와 흉기를 구입한 뒤에 한 숙박업소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피해자가 사는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기까지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범행 후에는 이 지하철 안에 있는 화장실에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라고 해서 와이파이나 이런 3G 등 이런 통신을 차단하는 그런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악마입니다.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뻔히 우발적이라고 지금 저 입에서 나온다고 저기 말입니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최근에 이 사건 말고도요, 경찰을 못 믿겠다 하는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다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겨서 위층 주민이 내려와서 아래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여경은 현장을 이탈하고 밑에 있었던 20년차 베테랑 경위는 올라오다 같이 내려갔던 일 있었죠.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테이저건까지 있었는데 왜 안 썼느냐. 그리고 밑에 그 경위는 20년차 베테랑으로 권총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현장에 맞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테이저건 써본 적도 없다. 그런 경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안에서도 사실 코드 제로 발령해야 될 걸 코드 1에서 공조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 경찰청장이 현장에 맞는 제대로 된 그 훈련, 특별훈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최근 2년 사이 임용된 시민경찰 1620명에 관련해서 이제 신고받고 출동하고 경찰관 공조 어떻게 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테이저건 사격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다시 이제 철저하게 훈련한다고 하는데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네요. 얼마나 기가 찬 줄 아십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최일선에 있는 경찰들이요, 테이저건 훈련을 10명 중 1명꼴로만 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테이저건을 발사하게 되면 이 건전지 카트리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비용이 건당 4만 원이랍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훈련도 최소화한다는 겁니까?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이 이 지경입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이제 대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국민의힘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뭐 기자회견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기자들 사이에는 또 언론에서는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혹시 뭐 물러나는 거야?
뭐 뒤숭숭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김병준 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때문에 혹시 물러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어제 선대위가 출범을 하긴 했는데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대위 조직의 최상단에 해당하는 상임선대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가 스스로 홍보 미디어 부분 이 본부장을 자처를 하면서 실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당분간 김 위원장이 선대위 전면에서 여러 정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으면 이분 모시고 새로운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일을 하겠다는 분을 그냥 혼자 뛰게 둔다는 게 우리 모두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대선도 뛰어봤고 국정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번 선거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대선 이후에 저는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은 일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이미 지금 이긴 거예요? 아니 김병준 위원장의 저 말을 보면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 일절 맞지 않게 아니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뭐 저런 얘기까지 합니까? 그래서 아마 최근 국민의힘의 젊은 대변인단 사이에서 뭐 선거 이미 다 이겼어요? 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김병준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자리 옮기라고 하냐 좀 이런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삼김체제 떡 3개 먹으려다가 체한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실제로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피로감이 쌓이고 일각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이 좀 다른 자리 맡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본인이 왜 내 진정성을 몰라주냐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요. 옥상옥 구조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자리를 차지한 중진 의원들 그리고 이른바 거물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또 지금 선대위 구조에 대해서 우려하는지 그 우려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저 얘기를 들으니까요. 김병준 위원장의 얘기가 마치 이렇게 들려요. 그분 쳐다보지 마시고 저만 바라보세요.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 저 발언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다 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모시고 온 분한테 좀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좀 이게 좀 약간 좀 분야를 나눠서 좀 이렇게 축소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 못하죠. 당연히 지금 어쨌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모시고 온 김병준 위원장에게 정권을 부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에 따라서 김병준 위원장도 윤석열 후보의 그 뜻에 따라서 일단 뭐 예를 들어 선대위 권한의 축소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이 나는 끝까지 선대위원장 내가 잘할 거야 이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그에 대한 힘을 실어줬다라고 충분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 선출직하고 임명직 하지 않겠다 얘기 아까 좀 약간 좀 과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제가 좀 해명을 해드리면 예. 이제 대선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무래도 뭐 그 김병준 또 위원장 같은 경우 옛날에 거의 김종인 위원장하고 파리 때부터 뭐 자꾸 뭐 주변에서 직을 탐하는 이런 네, 얘기를 뭐 하니까 하이에나 얘기도 나는 하고 그런 그래요. 사람 아니야. 아. 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또 행간의 의미를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저 기자회견을 지켜본 그분이 있겠죠. 그분? 자, 그분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열심히 하겠다 수라조사 발표하는데 보신 거 있으시죠? 김병준 위원장이 위원장님께서 오셔도 잘 화합될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후보 추가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종준 위원장께서 찾아가서 상의 드렸는데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좀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 위원장님께서 오시는 걸로 좀 기대를 했는데 결과가 달라서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뭐 아직 총괄 선대위원장직 열어놓고 계신 건가요?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라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익명 관계자발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도 좀 불쾌한 좀 입장을 좀 취하신 것 같고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래서 저도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뉴스를 다 볼 수가 없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좀 보내주는 것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익명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 집무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기자들이 정말로 많이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통로를 거의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물결에 쓸려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앞서 보셨죠? 수많은 질문 쇄도를 했는데 답을 안 하다가 뭐 할 말이 없다 이거 자꾸 물어봐 뭐 이렇게 정말 귀찮은 듯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보세요. 총괄 선대위원장직 아예 고려 안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질문이 갑니다. 그럴 때 고개를 끄덕였어요. 끄덕이신 거 맞죠? 기자가 다시 확인합니다. 끄덕이신 거 지금 맞죠? 지금 고개 끄덕입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재차 묻습니다. 기자들 끈질기게 묻습니다. 고개 끄덕거리는 게 어떤 건지 뭘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저 자체가 답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허준 변호사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마음 돌리려고 뭐 찾아간다 어쩐다 말이 있었는데 그 얘기 쑥 들어갔어요, 지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좀 냉각기를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 어제 이제 이 인선 갈등을 겪고 있는 김 전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다 같이 찾아가서 저희 선대위에 좀 합류해 주십사 이렇게 설득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보류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초선 모임 간사죠. 이 최승재 의원 의원실에서 어제 1시간가량 이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선대위 인선 갈등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안 하겠다는 의미의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인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삼고초려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싫다는 상대를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강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최승재 의원에 따르면 부작용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대요, 회의에서. 그러면서 또 나온 얘기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대선 후보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최승재 의원이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최승재 의원 얘기 중에 전혜연 평론가님, 부작용 우려하는 분들 많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요. 대선 후보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다? 이게 대선 후보 책임론과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김종인 위원장 나 할 말 없다.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조정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약간 이러잖아요.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후보 정치력 없다. 이렇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초선들이 찾아가는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는다면 정말 후보는 뭐해? 초선들도 나서고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의원 집에 빵 사들고 찾아가서 설득했다는데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왜 안 해? 라는 말이 나와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네. 초선들이 찾아가가지고 만약에 또 김정인 위원장이 합류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결국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모든 이슈가 이 문제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담감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초선들이 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받아들였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못하는 건 초선들이 하네. 온갖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자, 그런가 하면요. 정치권에 한때 주접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아닙니다. 주접 논란이 있다 합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도 돕겠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어디 저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하는 주적 떨어졌는데 지금 보세요. 최후 통첩했다더라 그런 기사가 나가니까 그 기사를 보고 아주 주접을 떨어놨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진짜 가까이 지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준석 대표는 이런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접을 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후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 대표신데 누군지 모르십니까? 알죠, 전 잘 알죠. 아 그래요. 그러나 네. 언론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좀 제가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거 영화 제목 같아요. 나는 누가 주접 떠는지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 조금 시계를 과거로 돌리면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갈등설 계속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익명의 인터뷰로 윤석열 후보 관계자 하지 말라고 경고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아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접을 그 주접을 떨었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가 떨었다는 게 아니고 그 무슨 최후 통첩인가라고 언론과 인터뷰한 그 익명의 관계자가 주접을 떨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누군지 압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준석 키즈라고 불리는 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약간 아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뭐 대충 누군지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도 이게 이름은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물론 그분도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겠지만 그게 자꾸 이 갈등을 키운다면 이건 분명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라고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를 지금 전에 보셨죠? 임승호 27살. 이 나는 국대다 선발전을 통해서 대변인이 된 27살 임승호 대변인도 자꾸 윤석열 후보 주변 사람들이 익명성, 이름도 안 밝히고 인터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하죠.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당 차원, 후보 차원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승호 대변인에 대해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글쎄 백성문 변호사님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임승호 대변인한테.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대변인 뽑을 때 배틀을 통해서 그랬죠. 뽑았잖아요. 그래서 일명 이준석 퀴즈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도 어린데 이준석 대표의 퀴즈. 네. 네. 임승호 지금 대변인이 지금 뭐 최근에 이 그 당 내부 이 선대위 구성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당이 굉장히 이제 본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대표되고 또 대변인 뽑을 때 막 그 언론에 관심 많이 받고 당이 굉장히 젊고 활력 있어 보였었는데 요즘엔 그걸 다 잃어버려가는 것 같다. 자기가 봐도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갈등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생각이 비슷했나 봅니다. 아, 대변인들 참 잘 키웠다. 그래요? 잘 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임승호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때 아닌 주접 논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실 거예요. 임태희 전 비서실장. 갑작스럽게 이름이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임태희 전 비서실장 이 주접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비서실장으로 추천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합류를 안 하게 되면서 이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네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김병준 위원장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시키겠다. 김병준 위원장의 장점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특별히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윤석열 후보가 내 말에 동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 내가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더 불쾌해한다고.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임태 위원장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옛날에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대표가 만났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박근혜 당대표는 갖다부터 말을 안 하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이해를 구했다라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박근혜 당대표가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내가 합의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고 오히려 더 불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정치계 최정점에 있는 분들인데 누구보다도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통 형상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대화할 때는 통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한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시쳇말로 찰떡같이 말하면 콩떡같이 알아 먹어야지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대선 국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갈등이 길어지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 상황을 좀 반기는 듯한 좀이 아니면 상당히 반기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도 너무 많이 난 어른인데 그 양반 아마 그 말을 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떠셨을까? 그 자존심과 그 말로가 참 너무 초라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약간 신나 보이는데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뭐 네. 그렇다고 그쪽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빌을 이유는 없잖아요, 또. 윤석열 후보는 분명하게 흐름이 꺾였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제가 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주 동안 오로지 김종인 바라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자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무덤을 저는 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혜연 평론가님, 앞서 이제 고민정 의원의 얘기 중에 사회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좀 약간 신나 보이십니다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국민의힘 쪽이 잘 되기를 빌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진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을까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영선의 정치인이고요. 또 2030 세대의 지지는 사실 홍준표 의원에게 경선 과정에서 쏠리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옆에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 트리오가 만났을 경우 서로의 보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중심에 놓고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이른바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정책도 내세우고 판도 한번 흔들고 또 이준석 대표라는 젊은 인물이 같이 다니면서 한때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차 운전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 차 타고 그랬죠, 네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도 뭐 과히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에서 모셔오겠다고 했던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뭔가 삐그덕대고 같고 그러니까 내심 뭐 표정 관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네. 한마디 하자면 남의 집이 잘 안 된다고 우리 집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는 지금 민심이 어떤지를 조금 더 겸허하게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대위 구성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윤석열 후보지만 그래도 일정은 또 빼놓지 않고 이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꼭 공개 행보에 나섰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준석 대표도 함께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두 사람은 성렬이 형과 준수돈이라는 굉장히 친근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찰을 착용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성렬이 형과 준수돈.
네, 이 저기 써 있네요, 성렬이 형. 네, 이 자리가 이준석 대표가 취임 이후에 만들고 있는 국민의힘 대학생 조직 행사였다고 하는데 어제가 딱 서울대학교 캠퍼스 개강총회를 열었던 거라고 해요. 네. 이 대표가 윤 후보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여기 참석한 윤 후보는 학생들과 현장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등 청년 소통 행보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이준석 하면 한마디로 석석이 형제네요. 석석이 형제가 서울대를 방문했어요. 서울대를 모교를 방문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 과거에 우리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국민정부나 또 국민의 정부나 또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다 자식이든 뭐 측근이든 비리를 저지르면은 다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런 4.19라든가 이런 민주혁명에 의해서 물러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정부 수립을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이 가치를 세우고 한 이승만 대통령 또 경제를 일으켜서 우리 민주화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대통령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제 지금 이 질문 나온 것 중에 측근 비리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현 정권을 좀 비판하는 모양새였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소위 조국 사태 때문에 조국 사태 때 무언가 측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조국 전 장관이 잘못했을 때 이걸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수사하는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오히려 뭐 사법 검찰 개혁이라는 그 기치를 들고 나온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과거 전직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측근 비리 수사하고 할 때는 그냥 잘못했으면 수사받고 그다음에 재판받아서 처벌받았는데 이번 정권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측근 비리가 생길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번 정권처럼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직 대통령 평가할 때 뭔가 예상 답변이었을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고루고루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대통령들 다 열광한 것 같아요. 예,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같이 세웠다. 그리고 경제를 일으켰다. 다 언급을 했죠.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그런데요.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직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건 빠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전직 대통령이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라던가 그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 아직까지 국민적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언급을 안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사망했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인데 아마 이 이름을 꺼내자마자 아마 또 질문이 막 쏟아졌을 그러겠네요. 거고 예전에 했던 이른바 정두환 정치 옹호 발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아하.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 이거 미리 질문 받아서 좀 공부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듭니다. 충분히 좀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제 저 자리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에게 참 많은 공격도 하고 이야기를 쏟아내는 이분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계속 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알았으면은 상당히 저도 효과적인 좀 방법을 세웠을 텐데 토론할 때 보면은 공격적으로 하시고 이래도 우리 홍준표 그 후보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좀 답답하고 이런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좀 탁 트이는 그런 이런 기분을 주지 않았을까.
저 평가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아마 얘기 들었을 텐데 기분 좋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어떤 누리꾼이 홍준표 그 의원한테 그걸 질문을 했거든요. 그 이 윤 후보가 2030 세대가 홍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귀엽고 화끈해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어봤더니 홍준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한마디로 버릇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지지자가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지도력이나 정책 그런 게 아니라 귀엽고 화끈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홍준표 의원을 폄하하는 것도 되고 홍준표 의원의 2030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감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전여연 평론가님, 혹시 윤석열 후보가 저 귀엽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혹시 좀 사용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의도적인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리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맥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 크게 인기를 끈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나간 이후에 원로 배우 이순재 씨를 보고 청년들이 와서 아 귀여운 할아버지 사인해줘요. 같이 사진 찍어요. 라는 말을 듣고 이순재 배우님이 되게 흐뭇했다. 아 내가 젊은 층과 소통이 된다라는 거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원로 배우이신 이순재 선생님이 앉아 계신데 신인 배우가 와서 아 선생님 귀엽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해가 쏙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맥락을 봐야 되는데 네. 전직 당 대표였고 또 특히나 검사라는 문화의 선배인 사람한테 귀엽다라는 표현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 조직 분위기 몰라? 그리고 한때 내가 당 대표였는데 귀엽다라니 하고 좀 버럭한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들으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 기분이 가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 보면요. 홍준표 의원도 과거에 대선 후보를 향해서 버릇없단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아, 저 때 백성면은 기억납니다. 보는 시청자들이 조마조마해서 저 설전을 보고. 그래서 홍준표 그 당시 후보한테 버럭준표라고 또 이런 별명까지 붙었었는데 저 2017년 대선 당시 TV 토론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에 관련해서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안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도 이걸 도저히 그냥 묵과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이렇게 화법 자체가 점잖았는데 저 때는 정말 제가 봐도 좀 이렇게 발끈하시더라고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홍준표 당시 후보도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버릇없이 하세요? 여보세요라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때 포털의 검색어가 문재인 나이, 홍준표 나이였습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나? 버릇없게 한다는 걸 보면 홍 후보가 나이가 많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한 살 더 많았습니다. 네. 와, 저렇게 2017년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정말 대선이라는 게 정말로 이 불꽃이 튑니다. 설전도. 그런데 저렇게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했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준스톤 이 대표 곧장 집으로 귀가했을까요? 아니랍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석열 후보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세로로 한번. 하나, 둘, 셋. 아니, 저 괜찮아요. 준석이 형도 같이 와요. 준석이 형도 같이 와요. 준석이 형 같이 와야죠. 투표를 하라고, 투표를. 신림동 먹자골목 요즘 막 뜨고 있잖아요. 그거 뭐 신수록길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저곳을 갔어요. 정말로 2030들 이 젊은 층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저기가 바로 이제 신림동 먹자골목.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젊은 층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젊은 층들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곳이고요. 네. 밤 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에요. 여기 석석이 형제가 나타난 겁니다. 네. 야식 스킨십 행보를 보인 건데요. 서울대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밤 10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신림동 신림역에는 굉장한 유동인구, 특히 청년층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셀카 찍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흔쾌히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신림역 목자골목도 유명한 게 바로 순대죠.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저녁 배가 시간 고파지는데요. 네. 그러게요. 근데 하태경 의원과 이용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한 가게에 들어가서 이 순대곱창 볶음에 탄산 음료까지 곁들여서 1시간가량 야식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날 깜짝 신림동 순대 번개는요. 행사 종료 직후에 이준석 대표가 즉석 제안을 해서 성사된 그래요? 자리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사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지금 청년층 표심 잡기가 두 후보의 어떤 숙제처럼 남겨져 그러네요.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행보도 아마 이 청년 소통을 위한 행보의 연장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신림동은 윤석열 후보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저한테도 남다른 의미가 역시.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맨날 저번에 그 수능 전날 구수 얘기해가지고 삭제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좋은 의미로 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과거에 별명이 신림동 신선이었어요. 워낙 이 술하고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1차는 붙는데 친구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시험 전날 대구에 문상도 갔다 오고 막 그런 그랬다면서요. 의리 네.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림동 하면 과거에 물론 가끔은 기억하기 싫은 순간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공부했던 그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서 아마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신림동에 찾는 것도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모교 방문해서 여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은 윤석열 후보, 청년층을 의식해서일까요? 선대위 관련해서 뭔가 결단을 좀 내린 거 있다면서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금 직능총괄 본부장에 인선이 됐다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윤 후보의 입장이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임명 논란이 억울할 수 있지만 조국 사태에서 조 전 장관의 자녀의 불공정에서 드러난 2030 세대의 분노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김성태 전 의원의 인선을 교체할 것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김성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딸 특혜 채용 문제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렸어요. 1심에서는 무죄. 근데 2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고 3심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2030 세대들 공정의 문제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어제 밤부터 이 호남행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해자는 평생을 처벌받지도 않고 호사를 누리다가 정말 천수를 다하고 갔는데 이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 결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세상 꼭 만들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가성비가 답이네.
환영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타는 민생버스, 줄여서 메타버스를 타고 호남행 3박 4일 일정에 돌입했는데 그 첫 행선지가 목포였다는 것고 그 장면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첫 장면 영상 보니까 어디 장례식장 간 것 같은데 어디였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젯밤 1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전두환 씨와 같은 날 세상을 떠난 고 이광영 5.18 유공자의 빈소였는데요. 이곳을 직접 찾아서 조문한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두환 씨 사망 때는 뭐 조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을 찾아서 5.18 유공자 빈소를 찾아서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저는 이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이다인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5.18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광영 씨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5.18 당시 상황에서 부상자들을 구조하다가 본인이 부상을 입어서 평생 휠체어에 살았고요. 하반신 마비로 인한 고통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곳을 찾아서 가해자는 정말 편하게 90세까지 살다가 갔는데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다시 한번 짚었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도 영상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유진 아나운서 이제 메타버스 타고 호남으로 갔어요. 호남 일정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늘부터 3박 4일간 호남 지역에 머물면서 여러 지지자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머물 예정인데요. 앞서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첫 행성지가 목포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부시장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난 모습을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굉장히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호남행 일정을 보면 매일 일정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일정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후보의 강점으로 꼽히는 현장 밀착형 행보에 좀 중점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백승문 변호사님, 네. 앞서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하고 충청권 갈 때는 2박 3일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는 3박 4일의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해서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그 당시 당대표에게 졌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낙연 당대표의 지지자들을 전부 다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계속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이 호남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대선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를 제가 뭐 여기 정확하게 인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의 60대 후반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19%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죠? 60대 네. 후반 나오고 19% 그러니까요.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1대1로 여야가 붙었던 대선 중에 이제 문재인 그 당시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던 네. 그 대선 결과를 보면 그때 박근혜 후보가 호남에서 10.5%를 얻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지지율을 얻는단 말이죠. 사실 호남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권 후보가 10% 지지율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또 호남에서 지지율은 수도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를 다 흡수하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을 흡수하고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네.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오늘 첫 행선지로 목포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요.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던 일에 대해서 또다시 사과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는데 변호사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대체 그때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이 후보가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바로 그 사건은 이 데이트 폭력 관련했던 중범죄 사건이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있었던 모녀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 후보 조카 김모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서 이 옛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각각 흉기로 19번, 18번 이렇게 찔러서 살해를 했던 사건이었는데 이때 이 옛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사건에서 범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서 중상을 입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후보가 이 사건 가해자인 조카의 1심, 2심 변호를 맡았던 건데 이 가해자 김 씨는 2007년 2월에 지금 무기징역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후보가 당시 조카를 변호하면서 이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인한 어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사건 변호했던 걸 왜냐하면 유족도 있고 지금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사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호남행에서 이재명 후보의 호남행위를 두고 관심 가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 주목하는 인물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합류할지 안 할지 관심이잖아요.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호남 방문. 이낙연 전 총리 깜짝 출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깜짝 출연이면 계획이 없겠죠. 네, 아마 다른 일정이 있으신데요. 예. 근데 이낙연 우리 전 총리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거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부인하지는 않겠다.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출연이 있을 건지는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깜짝 일정이면 계획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서 메타버스 일정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저 그래픽을 보면 자, 왜 보여드린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 지역을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님 26일 날 이렇게 가고요. 27일 날 여길 가고요. 28일 보여주세요. 28일 여기 가고 29일 여기 가는데 혹시 이 중에 이낙연 전 대표 관련 혹시 지역이 있습니까? 아유, 전남 영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인 정말 고향이자 정말 중요한 곳이죠. 전남 도지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강훈식 신인 전략기획위원장이 했다는 걸 보면서 혹시 강훈식 의원이 역할을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방송에서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세일 것 같아요. 강훈식 의원하고 이낙연 전 대표 굉장히 친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취재 기자 때 강훈식 의원이 이제 결혼식을 할 때 간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 이낙연 전 대표가 모든 일정을 바쁜 일정을 조정해서 그래요?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깊습니다. 아하.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좀 역할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더 강곡하게 한다면 혹시 깜짝 일정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언론에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사실 깜짝은 아니겠죠. 아하.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일정 영광에서 합류하는 깜짝 쇼가 될지는 모를 거예요. 호남행 마지막 일정이기도 하고요. 정말 극적인 또 반전이 있을지는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지지율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과 결과는 많은 차이로 갤럽 며칠 전에 한 거 우리가 한 7, 8% 지는 거 아니었나요?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일주일 만에 또 했는 말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까 제가 지지율 때문에 반색을 하더라 이런 기사는 좀 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사람의 이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뭔가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 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했다가 이거 또 기사를 쓰지 말아주세요 또 하는데 아니 실제로 지지율이 많이 반등했어요. 격차가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2%, 이재명 후보가 39.8%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2.2%포인트로 그야말로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4.4%, 심상정 후보가 3.2%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첫 지역 선대위를 28일, 그러니까 오늘이 26일이니까 모레 광주에서 출범하는데 여기에 눈여겨볼 인물이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번에 광주 선대위가 공동선대위원장 10명을 공개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 10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남녀 비율이 똑같습니다. 5대 5 이렇게 맞췄는데 네. 그 10명 중에서 8명이 2030 세대입니다. 그럼 2명이 남잖아요. 네. 2명 중에 1명은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이고 네. 나머지 1명이 누구냐면 만 18세 여고생입니다. 그래요? 남진이 양인데 네. 이분이 광주여고 3학년이고 지금 광주 고등학교 학생회의 의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전격적으로 미성년자인데도 네. 그런데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했습니다. 네. 만 18세 여고생을 공동선대위원장, 역대 대선에선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층 그리고 2030들의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 색깔 최근에 바꿨잖아요. 그것과도 좀 연관이 다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머리 염색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네. 흑발이 됐다고. 어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뭐 2030 세대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아까도 얘기 나왔던 강훈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거든요. 그래요? 여기 뭐라고 바쁩니다. 그랬냐면 네. 한마디 딱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50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동안 하얗게 하고 다니니까 네. 60대로 알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요? 요번에 많은 분들이 50대였어 하고 아하. 조금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강훈식 의원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의지도 있고 실제로 젊은 분인데 백발로 다니셔서 젊지 않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많이 건의가 있었다고 네. 그래서 염색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1964년생이니까 분명 50대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호남행 메타버스 타고 갔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늘 남편 곁에 있었던 김혜경 씨, 그리고 남편보다 먼저 호남에 갔었던 김혜경 씨가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허준 변호사님 서울에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김혜경 씨 오늘은 서울 노원구에서 김장 봉사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여수에 있었고 광주에도 있었고요. 또 다시 호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 종횡무진 일정을 보이고 있는데 김 씨는 지난 23일에는 광주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를 만났고요. 24일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이 현장 실습도 좀 순졌던 학생이죠. 이 네. 홍정훈 군, 이 친구의 이 49제에 참석해서 이 눈물을 훔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후보가 26일부터 3박 4일간 이 메타버스로 광주 전남 지역을 방문을 하는데 이거보다 사실 한 발 앞서서 호남으로 파고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마치 지난 대선에서 이 김정숙 여사가 호남 특보로 이 민심을 좀 이렇게 잡게 노력했던 어떤 그런 모습과 좀 비견되는 그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 씨는 다시 이제 27일부터 이 후보의 메타버스 일정에 합류를 해서 여수 순천 일정을 함께할 계획인데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말 김 씨의 호남 행보에 대해서 독자적인 일정을 하다가 이 후보와 같이 움직이다가 또다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유권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수 순천 일정에 동반한다. 여수 밤바다 걷는 장면 또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뒤에 지금 선대위가 쇄신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보일까요? 백성호 변호사님. 일단 소위 말하는 민주당 선대위가 뭐 메머드급 선대위, 그다음에 원팀 선대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보는 혼자 앞으로 뛰고 있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후보만 보인다 이런 그런 비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했고 선대위에도 그렇고 당 핵심 요직에도 이재명의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사람들을 좀 채운다는 그런 예측이 분명히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건 뭐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너무 당연한 상황인데 예상했던 것처럼 뭐 소위 말해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당 핵심 요직에 전면 포진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이재명계 의원이라고 분류가 됐었던 그렇죠, 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사무총장 겸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는데 통상 사무총장은 3선 이상의 중진이 맡는데 김영진 의원 재선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파격적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김병욱 의원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근데 저 셋은 이제 확실히 원래부터 친 이재명계로 분류됐다면 지금 아까도 언론에 지금 계속 얼굴을 비추고 있는 강훈식 의원, 지금 재선 의원이죠. 원래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화면에 나오면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강훈식 의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뭐 신측근 그룹으로 꼽힌다고 하는데, 신측근, 강훈식 의원도 전략기획위원장 겸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측근 중심으로 포진돼 있다면,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 이제 선대위 일단 개문발차 출발했는데 어떻게 포진돼 있습니까? 물론 뭐 다른 인사도 많지만 최근 언론에서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친 이재명계가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여성 4인방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다른 패러다임으로 맞불러 놓는 형식인데요. 특히 공보 라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후보의 이미지나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러네요.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 그리고 어허. 전지혜 의원이 공동 대변인이고요. 어허. 조수진 의원이 공보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제가 누구한테 물으니까 센 언니, 센 누나. 뭐 네. 근데 그 양력이 화려합니다. 이제 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대변인도 지냈었고요. 네. 또 뭐 MBC 기자 출신이자 MBN 앵커로도 또 활약을 했었고, 네. 전지혜 의원은 원내대변인 활동하면서 뭐 이른바 원내투쟁에 굉장히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죠. 네. 조수진 의원 공보단장인데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또 채널A 아하. 패널 출연이고, 네. 또 아시겠지만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호남 출신 여성으로서 또 입성을 하는 그런 저력을 보인 바 있고, 네. 주목할 인물이 또 있습니다. 김매희 의원인데, 김매희 의원이 굉장히 어렵게 자수성가한 인물이고 또 아이들을 입양해서 기르는 엄마의 입장을 많이 대변한 바가 있습니다. 김매희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맡아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민심에 호소하는 것을 맡고, 이 여성 3인방은 아마 좀 여심을 잡는 데 많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선대위 인사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후보도 이 선대위 인사뿐만 아니라 당을 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그 의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의원을 안 해봐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민주당 169명 의원들을 그 프로필을 벼락 공부까지, 그 전부터 공부를 해왔겠지만 더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사법고시 패스했기 때문에 주특기 중에 하나가 공부일 텐데 그래도 프로필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지 최근에 이영우 의원을 잠깐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식사 자리를 만들면서 스킨십을 늘리고 있고, 특히 이낙연계, 정세균계 의원들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공부하면 이 일각에 있는 윤석열 후보도 뭔가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뭔가 당을 잘 알기 위해서 허준 변호사님 어떤 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을 펼쳐나갈까요? 윤석열 후보가 미식가래요. 그래서 아까는 야식 스킨십을 보였는데 미식 스킨십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종 후보에 선출된 이후에 외부 일정이 없는 날에는 현역 의원들과 릴레이 점심을 이어가면서 103명 의원 전원을 만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번개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김용판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사건, 이 조작 수사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다가 무죄가 선고가 났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윤 총장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사과를 하면서 막걸리 한 잔 곁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